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권력을 이용한 투기 부동산은 없는지,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장님께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마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회 전수조사 하자는 부분을 놓고 여야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표 들어보시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신경민 의원께요. 네. 지금 변창흠 장관 사의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사의 수용 이 정도로 급한 불 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죠. 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의를 일단 형식적으로 표시하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고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청와대의 의지고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창흠의 사퇴 내지는 경질을 건너뛰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빠르게 진행이 된 점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죠. 변 장관 사퇴가 맞지요? 사퇴해야죠. 예. 네, 이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이르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차지원 교수,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장관들 교체하고 이러는 거 그동안 쭉 보면 임명된 지 70 며칠 만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사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도 즉각 이렇게 경질하지 않고 또 남은 일 마무리해라 이렇게 네. 또 조금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일단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특별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관련 입법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사의는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사의 수리는 아무래도 그 입법이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이 토대에 올라가고 난 뒤에 받아들이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4월 7일 서울과 부산의 그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는 아마 사의를 그러니까 수리를 완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에 대한 이 경질 여론이 높지만 그러나 자칫 경질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주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변창흠 장관이 주도가 돼서 지금 특별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초가 흔들릴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LH 이 직원들의 그 투기 자체가 변창흠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제1차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이 변창흠 장관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뭐 그 미리 알고 그런 일을 했겠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 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데스노트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것이 투기냐는 생각 자체가 변창흠 장관의 이 만약에 이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여론을 아마 청와대가 오늘 깊게 새긴 예.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변 장관 사표 수리하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불타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정태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생각 이전에 근원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진행된 3기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지금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후속 입법, 그러니까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가 뭐 일정 궤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사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은 공공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책 와중에서 사실은 이 신도시 정책에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과연 공공이 모든 이렇게 이 주택에 대한 공급들을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LH 직원만의 문제인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속 LH 사태라고 얘기합니다만 본질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전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 투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연 이사 공급 대책도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아쉽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정세균 총리도 변창흠 장관 책임 부분을 얘기했고 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뭐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이제 결국은 이게 변창흠포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공급 대책이 나온 건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모든 언론이든 야당에서는 빨리 공급 대책 내놔라 그랬었거든요. 집값은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가 뭐 신도시 기억하시겠지만 1기 신도시가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됐는데 그때도 뭐 전세가 폭등하고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겁니다. 2기 신도시가 2003년인가 나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집값 오르고 그러면 사실은 신도시를 대부분 지금까지는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전에는 토지공사가 했었거든요. 결국은 신도시 개발을 뭐 민간이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뭐 좀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이거를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수사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사실은 뭐 자기 이름 넣고서 조사하는 거 물론 뭐 전산이 돼 있으니까 10년 거, 20년 전 거 다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본인 명의로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본인 명의로 별로 안 하거든요. 주변에 권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인 통해서 하든가 하는데 이게 이제 직원들 사실 어제 조사 발표로 여론이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는 그래도 한 뭐 13명, 100억, 뭐 토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발표에는 20명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밝힌 게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몇 평이나 샀는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민단체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부터 수사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할 거냐 뭐 특검이 얘기도 있지만 당장 특검은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그전에 수사했던 노하우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검사들 수사에 파견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방향 잡게 하고 수사 요령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검찰이 할 거냐 검찰과 그냥 싸울 게 아니라 저는 일단 빨리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돌이켜 보면 초기 대응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에 조사를 지시했죠. 그리고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내놓은 결과는 달랑 7명 더 밝혀낸 것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더 분노가 커져갔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 이걸 잘 막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특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명운을 걸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하여 차명 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합조단 발표 13 더하기 7명, 청와대 발표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러려고 생방송 끊고 또 압수수색 쇼를 했는지요.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면서 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러나 수확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 신김영 의원 일단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뭔가가 좀 전모가 드러나고 그런다면은 뭐 좀 묘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이게 좀 방향이 잘못된 게요. 조사와 수사의 한계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뭐 여러 가지 근사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조사의 한계상으로 7명 밝혀낸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일 정도로 이게 조사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조사를 먼저 밀어붙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이 문제, LH 문제하고 같이 맞닥뜨리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정 총리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계속 경찰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검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명 보낸다고 그러다가 오늘 보면 이제 7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좀 늘었지만 수사의 주체는 지금까지도 경찰입니다. 그러면 무슨 하트라인을 검경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검찰이 열심히 나설 리는 없고요.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공소유지 이게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수사 잘못하면은 공소유지, 기소도 잘못하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공소유지도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이 털어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털고 바로 본격적인 수사로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가합니다. 차준께서 왜 맨 처음에 바로 수사 지시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안의 폭발력을 좀 가볍게 본 걸까요? 뭐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 이 사항 자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좀 잘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신도시에 투기를 했던 LH 직원들이 있다는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연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나름대로 의심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신도시에서의 그 이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의 이 패턴대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그러한 식의 수사 관행을 과연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제대로 된 판단이 상당히 쓰지도 않았고 자체 내부적인 논의도 상당히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지금 범죄로 제한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검찰이 직접 나서기 힘들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또 지금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토부나 총리실 중심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 수순으로 수사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이 여전히 지금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이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운을 걸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럼 수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당에서는 그럼 경찰의 수사 능력을 그럼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 상황 자체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가기 전에라도 당청이 이 지금 혼선된 메시지를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든 검찰이 되든 아니면 특검이 되든 무언가 이것이 빨리빨리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또 2차 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됐는지 드러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LH가 도대체 얼마나 윤리적으로 해이해져 있었는가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벌써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20명 나왔죠. 거기에다가 윤리 경영은 정말 낙제점을 받아놓고도 성과급 수천만 원씩 챙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직원은 자신이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또 수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LH가 파면 조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활동하고 안에서 유명하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이번에 파면당한 이 직원이 유튜브에서 일타 강사로 활동하던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수영상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업 시행자와 사업 승인의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기존에도 좀 알아봤는데 이번 파트에서 가장 이 부분을 많이 다뤄요. 좀 더 깊게 탄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란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일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힘센 돌쇠에 비유한 게 적당하다 봅니다. 사업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포승지구고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예요.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네. 저 부분은 겸직 금지에도 걸리기죠? 그렇죠. 일단 신고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예. 이 공직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공무원 적용할 때는 또 적용되거든요. 뇌물죄도 적용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이 내부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사실은 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걸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 다른 짓 하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투기하지 말고 그럼요. 이런 건데 전혀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분리돼 있을 때도 신도시 개발은 토지공사가 했어요. 그럼 아마 이런 일들은 거의 토지공사 했던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이 LH가 좀 대수술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과거처럼 다시 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좀 지금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개발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참에 아마 LH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LH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LH만의 문제일까요? LH를 감독하는 데가 어디죠? 국토부잖아요. 기본적으로 LH의 기강회의가 벌어진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예를 들면 아까 지도에 나왔습니다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고양 창릉 그리고 과천지구 이미 2018년
2019년에 문건이 유출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덮어버리는 데가 어디죠? 국토부 아니에요, 국토부. LH의 기강회의를 바로잡을 국토부가 그것을 유야무야시킨 주범인데 노태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지금 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요. 2018년부터 2020년 요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의 소위 토지에 대한 거래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 말고요. 그러니까 논밭 임야에 대한 거래가 무려 얼마 있었냐면은요. 3,700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말 빼놓고 하루에 한 5건씩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래액 수가 무려 6,700억입니다. 그러면 아니 갑자기 이 광명 시흥에 왜 이렇게 농사 지러 가는 사람, 땅에 나무 실어 가는 사람이 많냔 말이에요. 이거 금방 행안부나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청와대 2019년에 여기 지금 광명 시흥지구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합니다. 라고 청원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준 LH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투기를 발본색에게 하겠다고 말로만 떠든 지금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와 행안부와 국세청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H 사태라고 얘기하지 말고 소위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발본색임하고 책임 있는 기관들을 모두 책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정치권의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파문이 확산되기 전에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그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보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좋다 300명 다 하자 그랬는데요. 오늘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신경민 의원, 지금 특검 여당이 하자라고 하는데 특검을 여당이 먼저 하자고 제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례적이네요.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튀어오는 것을 하여튼 극소화하는 것이 이 당면 과제이기 예. 때문에 일단 특검을 어저께 제안을 했고요. 즉각 받아들였는데 하여튼 야당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데 야당은 어떻게든지 여당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마 최대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LH 사태를 하여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검이 뭐 쉽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지금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특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진행을 해가면은 수사를 하는 주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를 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수사 대류가 특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책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논란을 계속 좀 해가면서 모아가는 것이 맞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여당 야당이 지금 너무 서로 계산과 견적이 달라서 미래는 알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태근 의원,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이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특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집어넣자 이거예요. 검찰 수사하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빨리 포착을 해서 돈의 흐름을 가지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3,700건의 거래가 있어요. 하루에 갑자기 논밭 거래를 갖다가 5-6건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시은지구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봤을 때에도 그럼 일단 10억 이상씩 거래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예를 들면 여러 채를 거래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지금 당장 수사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저는 뭐 특검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지방의원들 전수조사하고 광역단체장들 전수조사하고 다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광명시흥에만 해도 불구하고 3,700건이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바로 그 검찰들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야지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부동산 척결하려고 투기 척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처럼 막상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찰은 내버려두고 뭐 특검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정 교수는 국민의힘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특검도 일단 뭐 지금 한 발 빠지고 네. 특히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회의원 전수조사할 때 아주 선선하게 그래 300명 다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먼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 뭐 지금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의 그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하지만 저는 좀 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 특검도 좋다. 그러나 특검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논의할 단계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앞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좋다. 우리부터 뭐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그 조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뭔가 그러면 캥기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울러서 이 전수조사와 아울러서 결국은 지금 이 공직자들의 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발본색원하고 예방을 해야 되냐면 결국 이해충돌 방지법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빨리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방지법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은택 부위원장 네. 전수조사 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계속 어쨌든 좀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국회의원 먼저 하고 지방의원 그다음에 뭐 단체장들 만약에 야당이 안 받으면 먼저라도 해도 된다고 봐요. 예. 대신 이제 지금 얘기처럼 당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신뢰성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시민단체에 맡긴다든지 해서 만약에 뭐 이 조사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산 등록 대상인 이름으로 뭐 투기하거나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 아닌 사람 이름으로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뭐 쭉 동의 받아가지고 조사하면 된다고 보고요. 특검도 뭐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 특검법 만든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아요. 수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똑같아요. 지금 검찰이 자꾸 뭐 수사하라 그러는데 검찰이 수사하려고 해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법 바꿔야 되거든요. 시행령도 바꿔야 되고 그거 하나 특검법 만드나 어차피 시간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 예. 그러면 뭐 저는 뭐 특검 추진은 특검대로 가고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로 가고 거기에 또 검찰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뭐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보시면 지금 여든 야든 최고의 최상의 선거 전략은 모든 수사 그리고 모든 전수조사 이거는 전현직 국회의원 포함해서요. 만약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전현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의원, 지자체, 그리고 지방의원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 다 해서 조사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입법하고 해서 이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해법이 되겠죠. 네, 그렇게 가야죠. 예. 자, 이번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과연 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단숨에 대선 주자 1위로 떠오른 윤석열 총장 어떤 변수가 될까 이 부분 궁금합니다. 후보들마다 서로 나하고 가깝다, 나하고 잘 통한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나랑 가장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다. 오세훈 후보, 모종의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뜻 모을 일이 많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 정권 교체를 위한 보궐선거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라면서 저마다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총장 움직일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우리 당에도 친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촉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당 지도부의 공식 접촉은 윤석열 총장의 이 뜻에 딸렸다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모종의 이제 소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윤석열 총장과 연락을 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겠죠. 국민의당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의 당시 상황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셨습니다.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손 잡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굳이 윤이 뭐 안철수하고만 잡겠어요. 잡지 않은 사람 수두룩한데 3석짜리 정당 대표하고 굳이 몰라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몰라도 안철수 대표가 한참 떴을 때 내 멘토라고 누가 그러니까 뭐 저기 300명 중에 하나다 이랬잖아요. 그랬었어요. 윤석열 총장 그러겠죠. 내 300명 중에 하나다 이랬죠.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인기가 높으니까 서로 나를 도와줬으면 후보들마다 그렇게 바라겠죠. 정태근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보궐선거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엊그저께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이렇게 부정부패가 판치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잖아요. 이번에 이제 소위 상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지금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은 본인이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부패와 부정들을 척결하는 그것을 사실은 이 정부가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이걸 국민과 함께 막겠다. 라고 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어떤 캠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내는 것이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선거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지금도 미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편하게 윤석열 총장하고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철수 캠프의 핵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소통은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선거의 이전의 캠페인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그런 메시지 정치가 자기 알리기 아닌가요? 그게 보궐선거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뚱구름 잡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당히 상황에 맞게 또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감명하게 내고 있잖아요. 모습을 드러내거나 뭐 누구랑 사진 찍거나 악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메시지가 아주 감명하고 예. 그 메시지가 던지는 의미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권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이것이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한다고 봐야죠. 차정 교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견해인데요.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뭐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만, 그러나 일단 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놓으면서 사실은 이 지금 그 헌법 정신, 법치 파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정권과의 반대 지점에 분명히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저는 뭐 이 지금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지금 유력 후보들이 누구나 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지금 그 이과의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지금 야권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퇴하고 난 뒤에 지금 차기 대선 여론조사 뭐 1위로 지금 급부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인기에 나름대로 이 좀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겠죠.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던지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상당한 일격을 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서 이 헌법 정신, 법치 파괴 이야기는 결국은 여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아마 질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얻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거론할까? 예. 아무래도 그 파괴력을 나름대로 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 인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보궐선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짚어봤는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 또 윤석열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지요. 일단 뭐 순전 검찰에만 있었다고 하던 그런 부분 경력을 과연 어떻게 정치인 윤석열로 또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중수청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를 했는데 과연 그것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과연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전에 검사 생활을 쭉 하면서 정치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들 한번 쭉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서울지검장 시절까지는 분명하게 저희는 내가 정치할 사람이냐 말이야. 5, 6년 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또 굉장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LH 사태가 참 절묘한 시기에 터졌다. 예를 들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윤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감내할 수는 없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 이제 직을 내려놓고 어떤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말이죠. 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었는데 마침 지금 뭐 LH 사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선 이런 부분까지는 하고 싶다고 의지만으로도 되는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운이 맞고 또 여건이 또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좀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로 출마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뭐 고건 전 총리 이런 분들. 근데 느낌이 그분
것들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단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 좌천돼 가지고 이래 돌았고 그다음에 뭐 저 특검에 불려가서 예. 수사할 때는 뭐 그 집 앞에 그 태극기 부대 예, 사람들이 예. 뭐 행패를 부리고 뭐 이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면은 예. 그렇게 또 쉽게 후퇴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 김한길 전 대표 얼굴이 나옵니다. 김한길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하고 예.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정대철 전 의원의 입을 통해서 그게 조수진 의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윤석열 전 총장이 흘리고 싶어 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광범위하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본인이 또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참고를 받았고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이 저것을 언론에 리크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한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것을 리크하고 싶다는 유혹도 있고 또 비밀로 하고 싶다는 유혹이 있을 텐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정대철 전 의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김한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좀 인조이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중수청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하면서 투쟁을 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검찰의 후배들은 현직 투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반봤는데 본인이 사퇴 투쟁으로 한 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 메시지 관리를 예. 하고 또 존재로서의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반문연대를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여러 분야의 여러 계파의 정치적인 인물들과 협의와 합의를 해가면서 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노련한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네. 그동안의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이른바 선수가 붙었다, 코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기가 나오는 대로 김한길 전 대표, 정동영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과연 정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금 야권 세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권 출신 세력인데 그렇죠. 이른바 반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만들었던 국민의당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문재인 그때 대표고 이럴 때 싸워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그전에는 어떤 얘기도 뉴스가 나왔었냐면 작년 말에 아마 윤석열 측근이 안철수 측근을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구원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랬는데 순순히 받아주겠습니까? 특히 지금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한 70-80% 정도는 다 그 대구 경북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기 어렵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기본 구도는 제3지역에서 하겠다. 예전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생각했던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뭐 아마 내년 대선도 그럼 다자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보인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주자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아마 뭐 지난번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갔거든요. 한 30-40분 정도가 갔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대선 후보를 보느냐도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서는 아마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고 뭐 이긴다 그러면 제3지대 공간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후보가 되고 된다 그러면 제3지대가 좀 열릴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무대는 어떤 무대가 될지 궁금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여론조사 방금 전에 보셨죠.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도 찍겠다가 45.2%, 찍지 않겠다는 47.1%인데요. 제3세력으로 출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도 역시 45.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총장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계속 지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정 교수, 저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뭐를 좀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이 여론조사 보면서 떠오른 속담이 거의 좀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꽁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꽁만 잡아주고 있다면 그 매가 틀 둥지는 뭐든 상관 안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 자체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치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쪽에 이 지금 많은 비중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늘린 공간 속에서 아마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정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그 윤석열 총장을 지금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인물로 아까 뭐 정동영,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이야기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누구의 의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힘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마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보수 쪽에서 누가 도와준다. 보수 쪽에 있는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반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제3지대에서 자신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죠. 문제는 그것이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 또 더 나아가서 능력이 있을 거냐 부분은 차치하고 말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최종 도전은 물론 내년 대선이 되겠지요. 정태근 의원 생각하시기에 내년 대선까지 윤석열 총장이 어떤 고비들을 잘 넘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야권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지지층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에 핵심의 포인트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3지대니 국민의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 교체의 유력한 주자가 윤석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은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지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힘 중심대로 또는 또 제3지대에서는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글로 끌어가지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중심이 되든지 간에 야권이 전체적으로 재편 통합되고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그것을 대표하는 주자가 윤석열이어야 된다. 라는 점으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부터 야권의 정치 과정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중심을 잘 잡아가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 한 고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 과연 야권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최고 관심사인데요. 일단 다음 주 19일에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전에 17, 18 여론조사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것을 놓고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실무 협상을 했는데 큰 소리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 내용 잠깐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토론의 횟수, 또 토론의 방식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 문제, 이 부분에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서 일부 근접한 부분도 있고 또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아마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뭐 특별한 어떤 오늘 합의를 못 본 이유는 아니고요.
차정 교수 어제 네.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역시 디테일에 그렇죠. 모든 게 들어있는 안방은 거죠. 디테일에 있다고요. 예. 특히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 잘못 이렇게 선택을 할 경우에는 결과가 완전히 빗나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실무 협상이 임하는 대표단들 입장에서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 좀 그 정치적인 이 압박감이 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빨리 좀 타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야권 지지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효과가 그러니까 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돼야 되고 어느 정도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시간이 있으면서 서로 이 양쪽 세력 간에 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 지난한 삽바 싸움 자체가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분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마지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17일, 18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기로 결론을 받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론 횟수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타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 아마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뭐 한 서로가 경쟁력 적합도를 주장하는 거에 한 50대 50 정도를 하고 토론 횟수와 관련해서 지금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인데 결국은 뭐 합의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좀 약간의 찌그락빠그락 하는데 뭐 결국은 뭐 다음 주가 되면 바로 예. 이제 이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큰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봐야 되겠죠.